네, 다음 강의로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강상준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편두통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2년차 강상준입니다. 전연차로서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편두통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번 편두통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는 무엇이 편두통인지 그리고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왔을 때 어큐트한 매니지먼트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편두통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진 환자 예시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 남아 무엇으로 입원해 있는 분으로 내원 전일 점심 식사 후 발생한 우측 측두 부위에 NRS 스코어 기준 8에서 9점 정도의 깨질 것 같은 두통을 5분간 호소하였고, 아세타미노펜 투약한 이후에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협진이 온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협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 여환, 또 무엇으로 입원해 있는 분이고, 평소에도 한 달에 4-5번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 복약 후에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분이고, 금일 오전에 발생한 전두엽 부근에 급심한 두통이 아세타미노펜 투약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서 저희과 매니지먼트 위에서 협진이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선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깨질 것 같이 오른쪽 측두 부분으로 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약간 의심을 하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를 살펴볼 수 있는 반면에 2번 환자 같은 경우는 모호하게 증상을 호소하시고 이전에도 늘상 이랬다라는 식으로 크게 명확하게 이제 두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경각심을 좀 갖지 않고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1번 환자나 2번 환자가 모두 편두통이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이런 협진 환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대한두통학회에서 조사한 편두통 환자의 진단, 치료, 실태,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조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여기 편두통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해서 이제 각 체크박스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두통이 한 번 시작되면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된다. 다음으로는 움직이면 두통이 더욱 심해진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두통이다. 두통이 생기기 전에 시각이 흐려지거나 사물이 뒤틀려 보인다. 두통이 생기면 토를 하거나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다. 또한 밝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두통이 더욱 심해진다. 여기 이렇게 체크박스에 있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편두통의 임상 양상이 되겠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협진을 저희 신경과 쪽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단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편두통의 국내 유병률은 17% 정도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두 번째로 일상생활 장애도가 큰 질환으로 편두통을 꼽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대한두통학회에서 말씀드렸던 삶의 질 실태 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2일 정도, 한 달에 12일 정도 편두통을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4일 정도는 학습 작업 능률이 절반 이하 저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절반 이하라는 기준은 굉장히 좀 모호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일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출근을 하거나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지각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도중에 조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이제 학습 작업 능률 절반 이하 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한 달 평균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완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 너무 아프거나 해서 결석을 하거나 결근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고통을 NRS 약 7점 정도로 이제 산출이 되어서 알려져 있는데, 편두통 어택이 이제 왔을 때 가장 심했을 때는 NRS 평균 점수로 내었을 때 8.78점이나 되어서 이게 출산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두통이 아무래도 단순한 두통이고 하다 보니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10.1년이나 걸립니다. 의료진이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환자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두통은 잠깐 아프다 말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이런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도 드물고 하다 보니 진단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상당수가 이제 5명 중 2명 정도는 이제 11년 이상이나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편두통 증상이 있다 보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짜증이나 분노감이 이제 치밀어 오는 경우들이 이제 3분의 2 정도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또 3분의 2 정도는 우울감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의 편두통 환자가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되어서 이 역시 사회적 손실이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자신 본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족을 돌보기도 어렵다라고 많이 호소하셨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족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자들 입장으로 해서 편두통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제 편두통의 진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두통 진단에 앞서서 이 두통이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이 1차성 두통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2차성 두통인지를 감별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은 환자분들의 신체적인 이제 진찰을 통해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멘탈이 처지지는 않는지, 눈 움직임이 잘 뚜렷하지 않은지, 그리고 얼굴 마비나 구음 장애, 그리고 운동 능력이 저하는 없는지, 그리고 운동 실조 증상 등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뉴럴로직 데피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할 때 혹시라도 이제 아나토미컬한 스트럭처럴한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위해서 브레인 CT나 브레인 디퓨전, 그리고 브레인 MR 엔지오그래피 등의 혈관 검사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두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이제 원발성 두통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원발성 두통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동반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두통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물어봐야 될 필수적인 이제 두통의 그 항목들은 이제 과거에도 두통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가서 이제 조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다면 두통의 지속 시간이나 두통을 느끼는 부위, 그리고 두통의 특징, 예를 들어서 찌르는 느낌인지 아니면 조이는 느낌인지,
아니면 으깨질 것 같은 느낌인지 환자분들마다 다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의 그 호소하는 바를 잘 들으시면은 두통 진단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두통 환자들 대부분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미리 약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이 흔히 말해서 약발이 잘 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계속 찜찜하게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에서 진단 기준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이 포비아라는 개념은 너무 막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제 자극에 의해서 이제 조금 기분이 언짢아지는지 불편한지 불쾌한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어우르는 단어가 이제 포비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 이제 있을 때 동반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문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어지럽지는 않은지,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눈물 자극이 있거나 충혈이 되지는 않는지, 또한 눈이 처지는 증상이 있다거나 눈에 부종이 생기지는 않는지, 콧물이 동반되고 얼굴 한편에 땀이 나진 않는지 이런 오토노믹한 심텀들이 동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문진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환자분들의 영상 검사, 뉴럴로직 심텀, 그리고 동반 증상과 함께 헤데이크 프로파일 등을 통해서 두통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청취를 한 다음에 진단 기준에 맞는 두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두통의 진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두통은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무조짐 편두통과 조짐 편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조짐 편두통을 살펴보게 되면 진단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이 두통이란 것 자체가 배제 진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이 항목은 이제 배제하는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 B, C, D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A에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 5번 조짐 없이 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두통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편두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 이게 반복되는 두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통 발생이 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되는지라고 이렇게 진단 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두통이 너무 심하면은 환자분들이 흔히 약국에 가서 아스타미노펜을 먹는다든지 혹은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데 이제 방문을 해서 다른 약을 복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4시간에서 72시간이라는 기준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고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포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단어 자체가 편측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편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C 기준 항목을 보시다 보면 4가지 두통 특성 중에 2가지만 만족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말인즉슨 1번과 2번 편측 위치, 박동 양상과 같은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긴 하지만 이런 편측 위치나 박동 양상이 없더라도 편두통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번 항목에서 보면 중등도 또는 심도의 통증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경도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 견딜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등도의 경우에는 이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와닿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해드리자면은 내가 이 일을 당장에 두통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아. 조금 휴식이 필요해. 혹은 이제
학생들을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업을 듣다가 보건 양호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중등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도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극심해서 학생들일 경우에는 선생님 저 조퇴할래요? 아니면은 오늘 학교 못 나가겠어요? 정도의 두통이 이제 심도의 두통이 되겠고, 다른 이제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뭐 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각을 한다든지 지각뿐만 아니라 너무 나가지 못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통증이 심도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항목인데요. 일상 신체 활동, 심지어 여기 가로에 치고서 이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서 이 두통 증상이 악화가 되고 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두통이 유발되는 걸 환자들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통에 유발이 되는 요인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통 특성 중 4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가 있으면 편두통 진단 기준에 일단 합당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번을 살펴보면은 구역이나 오심구토가 있으면 이제 편두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방금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기를 빛을 보기를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빛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불쾌하고 마음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서 이 소리들을 들으면 이제 회피를 하려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이미 회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때 혹시 이 두통이 있을 때 어두운 곳이나 조용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병력 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짐 편두통과 무조짐 편두통, 말 그대로 조짐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조짐이 있는 경우는 무조짐 편두통과는 다르게 2번만 있으면은 조짐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특징적이고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조짐이라는 거는 완전히 가역적이어야 됩니다. 그 신체 후유증으로 남지 않고 대개 5분에서 30분 정도 조짐이 생겼다가 이 30분 안으로 사라지게 되고, 정말 길어도 1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B 항목에서는 시각, 감각, 말 언어, 운동, 뇌관, 망막 이 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한 조짐은 시각 조짐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감각 조짐이 되겠습니다. 언어 조짐이나 운동 조짐, 뇌관 조짐, 망막 조짐은 아주 흔하지는 않는 드문 조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짐이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두통이라는 게 첫 번째 딱 어택이 시작되기 전에 조짐이 시각 조짐이 있다면 성광처럼 갑자기 반짝하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반짝했던 부분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번쩍거리는 선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게 특징적인 이제 시각 조짐이 되겠고, 결국에는 이런 성광 암점이 생기면서 그 주변부의 시야들이 완전히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해지지 않지만 이제 블러처럼 처리되는 느낌으로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깜깜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이제 조짐 같은 경우는 따끔거리는 증상이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편측으로 펴져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 편측으로 퍼져나가는지 양쪽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편측으로 이제 조짐이 시작되어서 퍼져나가는 구간이 마비가 된 느낌이 되면서 그 살 만지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아니면은 마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흔치는 않지만 언어 조짐은 이제 말을 환자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반응이 안녕하세요 내지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그 말 자체를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벙어리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약간 글로벌 아파지아 있는 것처럼 이제 환자들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편두통을 진단을 내렸으면은 이제 급성기에 어떤 치료를 해주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기에 이제 편두통이 왔을 때 어떤 약물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경조에서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그리고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아편 진통제 등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도에서 심도의 통증을 호소할 때는 트립탄이라는 편두통의 특이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립탄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됐든 어떤 이런 급성기 약물 치료 자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성기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만일 이제 이런 약들을 일주일 이상 먹게 되면은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도에서 심도까지의 통증이 있을 때 약물들을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편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실제에서 응급실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합니다. 아주 토를 하고 어지러워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이게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사제를 써야 되겠죠. 주사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든지 케토롤락이라든지 다른 엔세이드 계열의 IV 약물을 투약을 해주면은 이제 환자 증상이 호전이 되면서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덱사메타손 10mg 정도를 IV로 병용을 할 경우에는 편두통 재발하는데 완화가 되어 있어서 일단 급한 불은 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두통학회에서 근거 수준 A, B, C로 나눠가지고 급성기 약물 치료를 이제 약물 용량과 함께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별표가 된 것들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가 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이제 다른 약제들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세트아미노펜 1000mg 정도 써볼 수가 있겠고 그 외 아스피린이랑 나프록센 같은 경우는 500mg까지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립탄의 종류는 이제 우리나라에 트립탄의 이제 기전은 혈관의 축소를 담당을 해가지고 블러드 베슬의 혈관 축소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이를 이제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뇌에 있는 너브 엔딩에서 이제 이제 분출이 될 수 있는 CGRP나 서브스탄스 P와 같은 프로인플라마토리 뉴로페타이드의 릴리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 트립탄의 종류는 총 5가지, 수마트립탄과 나라트립탄, 알모트립탄, 프로바트립탄, 졸미트립탄 이 5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주사제는 없습니다. 우선은 주사제는 없고 먹는 약만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약물들의 차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개 이제 반감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반감기가 긴 약물은 프로바트립탄이 되겠고 하루 정도, 24시간에서 26시간 정도가 반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졸미트립탄이라든지 알모트립탄 그리고 나라트립탄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5시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마트립탄이 3시간 이내 약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립탄 같은 계열의 약물들은 하루에 2번까지만 먹어볼 수가 있고 이 2번 이상을 먹게 되면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이 트립탄을 처방할 때 꼭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DA에서 이제 허가받은 신약 중에 하나입니다.
CGRP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게판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들어온 약이 없습니다. 들어온 약이 없지만 연말쯤 해서 이제 약물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었고 이제 이 CGRP라는 약물은 장점은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주사제로 서브큐테니어스하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제 수능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인의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방 치료 대상을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도 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3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고, 중등도 환자일 경우에는 4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경도일 경우에는 6번 이상 이제 어택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흔히 쓰는 이제 예방 치료 약물들은 베타블로커 중에서는 프로프라놀론이 이제 선호가 되는 편이고, AED도 이제 예방 치료를 위해서 투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발프로액 애시드나 토피라메이트가 가장 이제 예방 약물로 선호됩니다. 발프로액 애시드 같은 경우는 부작용으로 예방 치료를 위해서 오래 먹어야 되는데 장기간 복약했을 때 체중 증가나 떨림, 탈모 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꼭 환자분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CA 계열의 약물들도 예방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미트립틸린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미트립틸린 쓰게 되면은 환자분들 밤에 이제 먹었을 때 잠도 잘 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 만성 편두통일 경우는 이제 만성 편두통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트립탄을 10번 이상 이제 투약을 하거나 단순 진통제를 15일 동안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일 이상 복약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석 달 이상 지속이 되다 보면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썹 주름근이나 그리고 눈살근, 전두근과 후두근, 편두근 그리고 상등세모근 등의 이 뒤쪽 근육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하는 것도 만성 편두통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 이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어렵다면 만성 편두통 예방에서 가장 선호되는 약물은 토피라메이트나 방금 말씀드렸던 TCA, 아미트립틸린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방 치료이기 때문에 두통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이제 중단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석 달에서 6달 정도는 이 예방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고, 두통이 조절이 잘 된다면은 2, 4주 내지 한 달 정도 해서 점진적으로 감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표의 기준은 이런 편두통 빈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거나 편두통 발작 시간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치료 중단 시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렸으면 편두통은 관리하는 약물이지 치료가 되는 약물이 아니라고 예방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성기 약제를 쓰면서 통증이 시작될 무렵이나 경할 때 복약을 하도록 이런 급성기 약제 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약물 과용했을 때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방 치료와 중단까지의 과정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환자들이 두통이 호전되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찬 일이 아닐까 싶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상준 선생님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